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9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커넥트 2025년 행사에서 스마트 글래스 신상들이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죠. 제일 큰 화제를 모은 제품은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드디어 렌즈 한쪽에 정보가 표시되는데 실제 안경처럼 보이는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미래에 성큼 다가섰어요. 물론 조금 두껍기는 합니다만 렌즈 한쪽에 선명한 저런 정보들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저런 제품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또 신기한 점은 저 손목 밴드를 이용해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메뉴를 선택한다든지 손글씨를 써가지고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때도 손가락을 꼬집고 손목을 돌리면은 볼륨이 커진다. 자, 앞에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앞에 사람의 목소리, 그 말이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렌즈의 해상도는 600곱하기600 픽셀 고해상도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 실내나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모두 선명하다라는 리뷰 영상들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자, 왜 야외에서도 선명할 수 있는가? 변색 렌즈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내에서는 이게 투명했다가 나가게 되면은 밝을 때 야외에서 어둡게 바뀌거든요. 어두운 곳에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니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영상 재생이라든지 화상 통화, 실시간 자막, 실시간 번역 등까지 여러 기능이 탑재가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무게는 약 70g이라고 합니다. 보통 안경이 20g 정도이고요. 기존의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없는 게 50g이니까 꽤 무겁기는 해요. 얼마나 장시간 착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 배터리 수명은 최대 6시간 혼합 사용 기준이라고 하는데 뭘 기준으로 했는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손목에 착용하는 뉴럴 밴드라는 것이 경량에다가 방수에다가 18시간 간다고 하고요.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입력 장치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밴드가 더 신기했습니다. 옛날부터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MG 기술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뇌가 몸을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전기 신호가 이 근육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기 신호를 이 손목 밴드가 미리 탐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입력이라든지 볼륨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마다 우리가 손을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제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헤이메타라고 이름을 공공장소에서 부르지 않아도 제어가 된다. 이게 너무나 혁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손을 내려놓고 까딱까딱 하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그거를 제어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된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자, 제품 가격은 $799,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이고 9월 30일부터 출시가 되죠. 자, 이거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진짜 안경 같은 디스플레이 탑재 AI 글래스 판매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 자, 은밀하게 디스플레이와 AI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에 정보가 표시될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걸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투명 렌즈처럼 보여서. 자, 그러면은 앞으로 대학 강의실을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이 이걸 쓰고 들어온다? 교수님을 앞에 보고 있는 척하지만 인스타그램 피드를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피드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미국에서 한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매장 피팅도 필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확산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구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그리고 현장 시연에서도 2번 사용 실패가 있었거든요. AI에게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딴소리를 해가지고 창피를 당하기도 했고요. 영상통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손목 밴드가 작동하지 않아서 또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류는 감수를 해야겠죠, 초창기에는. 자, 메타 생태계의 범용성 부족은 또 대중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글과 삼성의 합작품 스마트 글래스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그거는 유튜브에다가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번역기 사용할 게 너무나 많은데 메타는 그보다는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메타가.
저는 구글과 삼성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짧은 배터리 수명과 무거워진 무게, 한쪽 디스플레이에서만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뉴럴밴드의 정확성 등은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불편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세대 모델이니까요. 자,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었고요. 자, 그 밖에도 차세대 레이벤 메타 글래스가 공개가 됐죠. 배터리 성능이 2배 향상이 되어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해상도는 3K로 높아졌고, 그리고 컨버세이션 포커스, 라이브 AI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컨버세이션 포커스 기능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저 친구가 앞에서 뭐라 얘기를 하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떡하냐? 컨버세이션 포커스 기능을 켜게 되면은 안경테의 스피커에서 앞 사람의 목소리를 감지해가지고 더 크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덕분에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떠들어도 앞에 사람 말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앞에 사람 말만 번역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얼마나 잘 될지는 나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좀 싸요. 가격은 379달러부터 약 52만원부터 출시가 되는데 한국에 출시된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또 스포츠용으로 만든 오클리 메타 뱅가드라는 제품도 나왔어요. 자, 이 제품이 이렇게 축구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러닝 하시는 분들, 스노우보드 타시는 분들,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운동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렇게 뛰다가 앞에 영상 찍는 것도 너무 편리해지겠죠? 음악 듣기도 너무 좋아요. 귀를 막지 않으면서 안경테에서 나오는 소리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특화된 아주 좋은 제품 같습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 사용이 꽤 길다고 해요. 마라톤 2회 정도는 연속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배터리라고 하고 있고 방수도 되어서 서핑에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야,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카메라는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또 각도도 바로바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광각 카메라인데다가 3K 화질이고 또 좋은 점 안정화가 지원이 되어서 흔들리더라도 그걸 이제 안정화해서 녹화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또 좋은 점 고속주행, 강풍 환경에서도 통화 가능하도록 고급 풍절음 억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잘 들린다는 거예요. 또 가민이라고 하는 피트니스 밴드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측정하게 되는 피트니스 운동 상황을 연계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속도에 도달하거나 거리 간격 등에 맞춰서 자동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나중에 쫙 합쳐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 제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499달러 약 70만원 10월 21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출시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발표를 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점은 2023년에 더 버지사에서 메타사의 내부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보도한 것을 제가 전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2025년에 지금 공개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판매할 것이다. 심지어 손목밴드까지 함께해서 판매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지연이 되지 않고 실제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자, 그럼 앞으로도 지켜질 것인가? 2027년에는 최초의 진정한 AI 글래스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로 안경처럼 생겼는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자연스럽게 섞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7년에 나올 제품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20년 뒤라면은 이런 제품을 우리가 늘 착용하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마크 저커버그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약 10년 후 AR 안경이 기술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다. VR과 달리 AR 안경은 하루 종일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대체품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장시간 유지될 배터리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새로운 마스터 플랜 4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타협 없는 무제한의 지속 가능성을 전달할 것이다. 친환경적인 것들을 신경 쓴다는 거죠. 제조 역량과 자율성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번영과 인류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자, 근데 기술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 인류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혁명, 인터넷 발명 등의 사례처럼 성장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한 영역의 발전이 다른 곳의 쇠퇴는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나 인터넷 발명 사례처럼 걱정한 것보다는 더 번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실어 놓은 거예요. 자율주행은 교통비, 안전,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옵티머스 로봇은 노동의 개념을 바꾸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례 없는 성장을 준비한 혁명적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AI 로봇을 이용해 인류에게 풍요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스터 플랜 1, 2, 3을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게 전기차 보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그 정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4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로봇도 나오고 AI 컴퓨터,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풍요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류에게 시간과 풍요를 안겨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자, 이 옵티머스 로봇의 새로운 세대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의 CEO에게 일론 머스크가 슬쩍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드디어 그록이 탑재가 되어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Hey Optimus, what are you doing? 자,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Just chilling. 그냥 쉬고 있다. Hey Optimus, do you know 자, where I 어디서 got a 콜라 Coke? 마실 수 있냐 물어봤더니 Sorry, I don't 실시간 정보 모른다. 주방으로는 안내해 줄 수 have 있다. real-time info, but I can take you to the kitchen if you want to check for a Coke there. Oh yeah, that'd be great. 자, 그래서 가자고 Yes, 했는데 let's do that.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이렇게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공간을 조금 Okay, go. 비켜줘야지 얘가 움직일 것 같다. 공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비켜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자, 현재까지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대화도 원활하지 않고 움직임도 그렇게까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죠. 자, 그래도 앞으로의 발전은 기대가 분명히 되고요. 자, 또 테슬라의 로봇택시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주에 이어서 애리조나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시범 운영이. 시험은 피닉스 메트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그 오스틴주와 마찬가지로 테슬라 조수석에 안전 모니터 요원이 동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계는 있지만 확장은 되고 있다. 자, 저는 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4 버전을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근데 미국의 주요 테크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내용도 정리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목표 없이 추상적 수사와 슬로건만 나열되어 있다. 과거 플랜들과 달리 이번에는 제품과 일정 등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플랜 2에서 약속한 태양광 지붕은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인데다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말하면서 청정 에너지 확산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미, 사이버트럭, 전기버스, 완전 자율주행은 실패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AI, 로보틱스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매출 대부분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비판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테슬라가 만드는 미래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풍요로운 미래가 올까요? 네, 9월 달에 오픈 AI사에서 공개한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출시 이후 3년간의 150만 건 대화 기록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가장 큰 규모의 실제 소비자 AI 사용 연구라고 해요. 자, 진짜 흥미로운 점은 여성 이름 사용자 비율이 37%에서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52%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도 4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도 이 AI가 도움을 주고 있다. 자, 질문, 조언 요청이 가장 높은 비율 49%를 차지하고 있어서 챗GPT를 업무 도구라기보다는 조언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여기저기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업무 관련 사용은 30%인데 반해서 비업무 관련 사용은 7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업무 용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여주는 통계 흥미롭습니다. 2022년에 출시된 이후로 AI 모델 출시가 5.6배 증가가 되었다. 자, 그리고 GPT 3.5급의 모델 실행 비용이 18개월이 지난 후에 280배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도입 속도가 데스크톱 인터넷보다도 4배 빠르다고 합니다. 정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거를 신경 써라 라고 하면서 정렬, 활성화, 확산, 가속화,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I 초기 도입 기업은 경쟁사보다 1.5배 빠른 성장을 달성하고 있더라. 경영진이 왜 AI인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서 직원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라. 또 역할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 자, 성공 사례는 전사적으로 공유, 확산해 조직 전체의 학습을 촉진해야 된다. 저도 기업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AI를 잘 사용해서 성과를 내놓으면서 그거를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AI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 놀고 있는 줄 아니까. 그래서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거버넌스는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로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약사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CEO가 직원들에게 아예 챗GPT를 하루 20회 이상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사 자기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챗GPT 활용 경험을 직접 공유하고 팀의 실험을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션은 사내 해커톤에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화하여서 노션 AI로 발전시켰다.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해커톤 해보라는 것이죠.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GPT 랩을 아예 설립해서 1000개 이상의 직원 아이디어를 수집 평가하고 그중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GPT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고 확산시키는 것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좋으니까 이렇게 쓰라라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하는 그 환각 증세, 왜 그런지를 또 밝혀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환각이 계속되는 이유는 현재 평가 방식이 잘못된 보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모델 성능 평가를 마침 정답 개수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얘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찍어서라도 맞추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오류에 감점을 주고 불확실함을 표현했을 때 부분 점수를 주는 쪽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모델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을 전부 바꿔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근데 세상에는 아예 답이 없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100% 정확도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지 않고 찍는 거, 그것만 해결하더라도 앞으로 꽤나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로그 내용인데요. 청소년이 최근에 챗GPT 상담 후에 자살을 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안전한 사용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해요. 만약에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청소년 전용 챗GPT 환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하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모드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 인증을 하면 이제 그게 풀린다고 해요. 또 부모의 계정과 자녀의 계정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부모가 특정 기능, 메모리라든지 대화 기록을 비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AI가 자녀의 긴급 상황을 감지한 경우에는 부모나 그리고 부모에게 연락이 안 될 때는 법 집행기관, 그러니까 뭐 청소년 센터라든지 뭐 경찰 그런 쪽에 연락이 가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 밖에도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은 챗GPT가 이제 우리의 일상의 조언자, 동반자로 들어오고 있다. 기업에서도 업무 도구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환각률 감소와 청소년의 안전한 사용까지 점점 더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에서 우리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를 열었는데 그곳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9곳을 테크크런치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4곳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아레나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여기는 어떤 모델이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지 사람들의 투표를 받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디자인을 원한다.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모델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이 중에서 괜찮은 걸 선택해가지고 어떤 모델이 더 좋은 디자인을 해주는지를 익명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웹사이트라든지 게임, 3D 디자인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클로드가 제일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웹사이트도 클로드, 게임도 클로드, 이미지에서는 챗GPT, 얘네들이 선택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AI 모델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더 좋은 모델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돕는 기업들도 성장을 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 회사 흥미롭습니다. 리얼루트라고 하는 친구 사귀기 서비스가 투자를 받고 있는데,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친구 사귀기 서비스예요. 여성들끼리만. 단순 채팅이 아니라 직접 만남을 통해 친구 그룹을 만들게 도와주는 서비스이고요. AI 코치와 음성으로 대화를 통해서 잘 어울리는 친구 성향을 미리 꼼꼼하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친구 매칭 대상과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여기에 직원이 가요. 훈련된 진행자가 모임을 주도하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아무리 AI가 동반자가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잘 운영하면 수요는 꾸준할 것 같죠. 지난달에만 9,000명의 유료 고객으로부터 78만 2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약 한 달에 4억 원. 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사는 솔바라고 해서 AI를 통해서 보험 청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걸 왜 만들었는가? 전 세계 보험 청구 지급액이 연간 6.5조 달러, 전 세계 GDP의 6%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지급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통한 보험 청구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 시스템 위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큰 장점이겠죠? 반복 업무 제거, 잘못된 지급 방지로 수십억 달러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지급 처리가 점점 AI 덕분에 간편하고 정확해질 가능성, 매우 기대가 높은 분야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도 투자를 했네요. 페르세우스 디펜스라고 해서 드론 격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자, 소형으로 된 유도 마이크로 미사일을 대량 양산해서 미군 및 국토안보부에 공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탐지, 식별, 제거까지 자동으로 미사일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근데 1만 달러 이하로 기존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릴 목표라고 해요. 휴대가 가능하고 여러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육군 연구개발사령부 및 미사일 센터 등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자, 프로토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통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저 통에서 발사가 돼요. 너무 시스템이 간단하죠. 자, 그래서 YC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발사, 시험까지만 해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작게 휴대가 가능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비행기에 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에다가 얹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AI 기업부터 친구 사귀기, 방위 산업까지 다양한 곳에 투자 중인데, 하나같이 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한국의 인구 변화 통계를 모아봤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 자료를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계속해서 지속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프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이제 바 그래프가 있는 게 수도권으로 유입이 더 많았던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비수도권으로 유출이 더 많았던 건데, 2017년부터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 중입니다. 근데 저는 수십 년부터 계속 유입만 있은 줄 알았는데 이때는 유출이 더 컸었다. 자, 알아보니까요, 이때는 수도권의 전세난이 상당히 심했고요. 그리고 세종시 정부청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공무원분들도 많이 이동을 했고, 지방 곳곳에 혁신도시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때 유출이 더 많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령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 19세에서 34세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많았고요.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계속해서 순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20대는 순유입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육과 직업을 위해서. 30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0대는 2018년부터 순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50대를 보시게 되면은 2007년부터, 6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순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고령화로 60대 이상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들이 얼마나 비수도권으로 이동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해 오셨는가? 1위는 창원시, 2위는 전주시, 그 다음에는 대구에서 그렇게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을 합치게 되면 사실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라든지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꽤 많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 오셨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른 시군구로 순유출된 경우 어디로 많이 이동하셨는지 보니까 놀랍게도 거의 다 충청도 지역이에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라든지 전남 나주도 있었는데 충청도로의 이동이 제일 많았고 더 먼 지역으로는 거의 가지 않으시더라라는 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가? 이유를 보자면은 1위는 직업 때문에라는 이유가 거의 절반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 때문에라는 이유가 한 20%가량. 자, 3위는 주택인데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또 교육 때문이라는 이유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시대인데 앞으로도 이게 유지가 될까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저출산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의 수가 20만 명대잖아요. 지금 학생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도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이동이 지속이 될 것인가?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고령화로 인해서 60대 이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줄어들고 충청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대정 충청권의 메가시티 계획은 진짜 달성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수도권 쏠림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이 자료에서는 살짝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가 많으니까 또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 출생 얼마나 안 하는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결혼을 많이 했을 때는 96년에 43만 건이었어요. 제일 적게 했을 때는 2022년 19만 건.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해가지고 제일 적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결혼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인가? 그럴 수가 없어요. 결혼할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자, 이 노란색이 뭐냐면은 91년에서 95년생 이들이 살짝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아들의 숫자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이들이 30에서 34살 결혼 정년기에 있어요. 그런데 96년생부터는 출생아들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혼인 건수가 앞으로 늘어나기는 매우 어렵죠.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언제 보통 결혼을 많이 했는가? 남자나 여자나 95년에는 30살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했던 것이 이제는 뒤로 늦춰져 가지고 지금 평균 초혼 연령을 보시게 되면은 남성은 95년에 28.4세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33.9세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약 5세 정도가 높아진 것이죠. 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95년에 25.3세에 보통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은 31.6세로 늦어졌다. 자, 재혼 연령은 더 흥미롭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95년에 비해서 2024년에 약 11세 정도가 높아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졌을까요? 혹시 예전에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재혼했다면 이제는 애들 다 크면 재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 걸까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늘어났어요. 30년 동안.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결혼한 비율이 2.6에서 7%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결혼한 비율도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별로 봤을 때 어디에서 결혼을 많이 하는가? 이거는 결혼 건수 말고요.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보는 건데 95년에는 경기, 서울, 인천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다릅니다. 대전, 세종, 경기가 제일 높아요. 아무래도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공무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혼인율들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95년에 비해서
부산과 경남, 경북의 혼인율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인구 쪽으로 봤을 때. 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 연령도 늦어지게 되죠. 첫째 아이의 출산 연령을 보시게 되면 95년에는 26.5세, 결혼하자마자 바로 낳는 거예요. 2024년에는 33.1세, 결혼을 하더라도 몇 년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7살이 늘어났어요. 초산 연령이 늦어지니까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없는 환경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자료가 있는데요. OECD 회원국들의 첫째와 출산 연령을 보니까 평균이 29.5세고 우리나라가 32.8세로 제일 늦더라고요.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이 나라들이 좀 늦은 편인데 그거보다도 우리나라는 한 살 이상이 더 많다. 미국은 무려 27.4세. 우리나라보다도 5살이 어립니다. 이 역시 미국보다 낮은 합계 출산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결혼과 출산이 30년 전에 비해서 늦어진 것이 한국 저출산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과도한 경쟁, 비교 문화, 상대적인 빈곤, 사회 경제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시간은 앞으로 한국의 해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혼외 출생아들의 숫자와 비율도 늘어났더라고요. 예전에는 7,000명, 9,000명 그랬던 것이 2024년에는 13,800명으로 굉장히 늘어났고 비율도 1.2%였던 게 5.8%,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5.8%는 유럽에 비하면은 진짜 낮은 수치입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출생아 중에서 41.1%가 혼외 출산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노르웨이는 심지어 61.2%예요.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자, 출산율을 높일 때 혼외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9월달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저는 또 10월달에 소식들 묶어서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